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지만 우리 시장 아직은 방향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가 싶었지만 또 품목별 관세를 일단 뒤로 미룰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장이 안도하기보단 조금씩 피로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0.28% 오름세로 2,639포인트, 코스닥은 0.35% 강세로 7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팔자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81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9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면 역시나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7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5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6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0.3% 오름세로 6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47% 오름세로 21만 2,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 상승에 힘입어서 2.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3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9% 약세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3.76% 강세로 거래가는 22만 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기아 역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보합인 가운데 네이버가 0.72% 오름세, 0.48% 오름세로 20만 8천 원, KB금융은 0.1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 보합이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반등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 오름세로 10만 9,600원, 에코프로도 0.5% 강세로 현재 거래가 6만 100원입니다. HLB가 2거래 연속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75% 오르면서 현재 5만 8,4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3%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27만 6,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삼천당제약 0.73% 하락하는 가운데 휴젤이 0.76% 상승합니다.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은 2% 가까이 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클래시스가 1.57% 강세로 5만 8,200원, 리가켄바이오가 0.7% 오름세로 10만 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달립니다. 특히 무게가 가벼운 자동차 부품주들이 질주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는 이달 말에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현대차의 통큰 대미 투자로 미국의 관세 정책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공업이 25.7%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7,570원이고요. MS 오토텍도 19% 급등합니다. 2,97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지테크까지도 5.66% 강세로 현재 3,920원에 거래됩니다. 전기차 관련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 완화로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다 현대차의 대미 투자 발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는 아진산업이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3,200원. 모티브링크가 14% 강세로 현재 거래가 15,215원입니다. 더불어서 에코플라스틱도 7.8%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2,765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67원대에 출발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69원 40전, 지금은 1,468원대로 소폭 내려간 모습입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25% 오름세로 2,638포인트, 코스닥은 0.2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남아있는 경제 지표나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관망 심리가 조금은 커진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0.28%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 사람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환율이 또 스멀스멀 오르더니 지금 1,468원, 이제 1,470원 돌파도 막 시도를 하려고 해요. 이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글로벌하게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실제로 엔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엔 네. 같은 경우도 150엔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151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화만 약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현대차에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금액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화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든 외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으로 돈을 가져 들어왔었는데 가져 들어올 돈이 이제 없죠. 현대차 기준으로만 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에서 온쇼링 자국에다 투자를 계속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미국에다가 회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회사를 지으려면 또 돈을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글로벌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네. 어저께 같은 경우 되게 희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보통 급등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원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 며칠을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저렇게 굉장히 크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인 전 세계 아시아 쪽 통화에 대한 약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또 트럼프의 관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나라 상황만 짚어보면 뭐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있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그리고 그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참 크면 늘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기 마련이니까 이번 주는 좀 늘어나게 될 확대될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을 이제 볼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해외 주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걸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들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가가 빠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시전망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망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수급이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2,700선 뭐 돌파할 수 있고 더 길게는 올해 뭐 2,800, 3,000까지도 보는 시각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뷰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식만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나라에 다양하게 분산해서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어떤 업종이나 이런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한국의 주식 비중은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관세를 저렇게 유지를 못할 거고 관세를 유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달러 약세 쪽으로 다음 단계가 이전이 될 거고 달러 약세 쪽으로 단계가 이전했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싸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장으로 한번 가보죠. 간밤 미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대 올랐어요. 오랜만에 이런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둔 시점인데 그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상호관세 면제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여기에 시장이 좀 반응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부터 이제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를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도 룰은 지키겠다.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속된 말로 마리아 방구야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그런 하죠.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 어저께 이제 현대차 투자한다고 하니까 거봐라 이렇게 투자를 하면 너네는 관세가 없는 거야. 현대차는 관세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네.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미국에다 지었으니까 당연히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거를 수출하면서 관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가 네. 투자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니까 너는 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굳이 저렇게 맞으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 차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 줘야. 그렇죠. 현대차는 미국에 투자했으니까 네, 한국에서 만든 차도 관세 내지 않아도 돼. 그럼 저 말이 맞네. 맞는 건데 분명히 한국에서 수출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관세라는 단어와 관세라는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과 협상을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건 미국에서의 흑자인 것 같아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를 줄인 거를 통해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장이 계속 조정을 받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니까 사실 한켠에서는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강한 반등이 또 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 반면에 네.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호관세가 아직 뚜껑이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작용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역시 미국 증시도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관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FOMC 지난주에 미팅에서도 결국 그 점도표나 아니면은 경제 전망 부분에 있어서 25년도는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성장률도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계속 말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 뭐 리세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반영해서 SEP에서 FOMC에서 페드가 답도 정해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죠. 예, 그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경기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높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4%대, 4.4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뭐 3%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X에서 0.2, 0.3씩 올라가는 정도로 맞춰지고 있고, 특히 장기 쪽 같은 경우는 전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만 어떻게 잡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좀 돌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그 S&P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부터 서비스업 네, PMI. 보면은 제조업은 50을 밑돌았는데 기준선을 밑돌았는데 네. 서비스업은 크게 또 또 웃돌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저력은 아직 밑단에서 살아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또 네. 보여주는 거고 이게 결국에 또 투심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밤 미국장이 많이 올랐지만 개별 종목 단위로 보면은 아마 그동안 오랜 부진에 빠져있던 테슬라의 드라마틱한 네. 반등률을 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2% 급등을 해버렸어요. 거의 12% 네, 육박했네요. 네, 11.93% 상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금요일 날 트리거를 이미 시켰죠. 머스크가 이제 직원들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놓고서 네, 그걸 그 영상을 X에다가 또 그냥 나 공개를 테슬라 신경 쓰고 있어. 네. 마치 보여주려고 네. 하는 것처럼. 그 보여준 거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얘기를 계속하면서 몇 초 동안에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이제 자동차 안 팔리는 거에 포커스돼서 주가를 열심히 내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옵티머스도 있었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나와서 테슬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고 네. 투심을 바꿔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AI 관련돼 있던 주식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다른 업종들을 대비해서 그 얘기는 아직 AI가 완전히 허물어지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반등세가 다시 돈다면 AI 위주로 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빅테크를 봐야 됩니까? 다시 걱정되긴 하거든요. 걱정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또 주가 하락폭도 컸는데 또 반대로 또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단기 V자 반등일지
추세를 다시 돌려놓은 걸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아직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락세로 전환된 것 같아요. 솔직히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슈는 생각해 보면 딥시크가 시작을 해줬잖아요. 네. 엔비디아에 하락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트리거를 했어라고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은 딥시크였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도 AI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그러니까 미국뿐이 아니라 중국에서조차도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방식들이 결과물들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은 오픈 소스로 가고 미국은 이제 클로즈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고점을 넘기면서 더 상승을 하냐라고 보면은 약간 물음표는 말씀하신 대로 거저지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고점을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급반등하면서 V자를 만들 거냐라고 하면 V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승희 대표님은 유럽 증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럽 증시가 일종의 트럼프 회피처, 트럼프 피난처로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네.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15% 이상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네. 이제는 미국보다 유럽이다. 잠자고 있던 유럽이 깨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냥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 푸는 거잖아요. 돈 풀잖아요, 지금. 네. 네. 결국은 유럽 시장, 특히 독일이 올라간 이유는 그냥 재정 정책에서 통화 정책에서 돈을 풀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ECB도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그렇죠. 돈을 풀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뭐 돈을 안 풀던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돈도 풀면서 금리까지 낮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 쪽은 머니플로우 상으로 봤을 때, 돈의 유동성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미국하고는 반대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더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그다음에 QT로 계속적으로 돈을 줄이고 있었고, 그나마 이번 FOMC에서 이제 QT 양을 줄여줌으로써 결국은 조금 더 주식시장을 반등할 수 있게 해주긴 해줬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중국 대비해서 돈을 풀고 있는 양은 확실하게 적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콩 항생테크도 그렇고, 항생테크는 요즘에 조금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뭐 차익 실현도 나온 것 나온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중국 빅테크들 담고 있는 항생 지수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담아둘 만한, 포트에 담아둘 만한 저는 투자처다. 지금 일단 미국 위주의 포트에서 벗어나서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는 유럽이나 중국 쪽, 홍콩 쪽으로, 그다음에 투자처별로는 사실 최근 채권이나 금 안전자산 쪽으로도 많이 좀 밸런스 분산이 있게 되고 나눠 있죠. 담는 네, 맞습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항생테크 계속해서 담아도 될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젠 좀 나올지,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될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I 주식을 다 산다라고 했으면은 미국하고 중국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나라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경제 자체로 보면 유럽을 이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이나 기타들 돈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그 분산을 해서 보실 때 한 달이나 아니면 3개월 단위로 보시면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 하락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비중이 계속 바뀌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승한 부분을 줄여서 하락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올해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처럼 미국이 그냥 혼자 독주하면서 급등하면서 V자로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쏠리면 그쪽이 조금 더 프로핏 테이킹,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실제로 비중을 유사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면 올라간 회사의, 그러니까 지역의 비중이 더 높아져 있을 거잖아요. 중국이 많이 올라가고 미국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중국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중국 비중을 조금 줄이고 미국 비중을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이나 3개월 단위로 움직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해 주시는 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수익이 좋을 것 같은 한 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장은 지금 3월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3월 말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 네.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까? 뭐 소위 우리가 걱정했던 과열된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른바 주가를 확 식혀버리는 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까?
저는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외국인 플로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금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겠죠.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간 게 보통은 롱숏 에쿼티 하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나머지 다른 걸 샀어요. 일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업사이드를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도는 삼성전자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면 실제로 원화 이제 익스포저가 안 생겨요. 위험이 안 열리거든요. 원화로 샀다가 원화로 팔았으니까 결국 네. 삼성전자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올라갈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롱숏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산 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진짜 레거시 반도체를 가지고 산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롱숏 에쿼티 열리는 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롱숏 에쿼티가 열리고 나면은 그러니까 숏이 열린다는 얘기는 롱도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안 들어왔던 사람이 누군가 들어오는 거니까. 두 가지가 같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롱숏 에쿼티들은 과거랑 다르게 펀더멘탈한 부분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통계적인 부분으로 숏텀에 거래되는 양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열리고 나면은 특히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급등락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시장에서 이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상황이었다면 네. 이제 공매도가 열리고 나면 이제 한 방향으로 더 세게 밀거나 세게 올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롱텀이 아니라 숏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 사람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약 3달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 앞에는 트럼프 2기 대응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잠시도 쉴 새가 없는 상황이죠. 한편 여야 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국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또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해서 첫 번째 복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1, 기각 5, 각하 2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현재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사필 규정이다. 역시 올 것이 왔다. 방향이 바로 잡혔다. 또는 뭐 사실은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네.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올바른 결정 또 방향을 바로 잡은 거에 대해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되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판례가 지금 어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 해설서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게 있습니다. 헌재법은 사실은 이렇게 정교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큰 대강, 우리나라 헌법처럼 큰 대강이 나오고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은 이제 주석서라는 헌재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행하는 사람은 대행하는 자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네. 대통령을 대행을 한다면은 대행하는 사람에 맞춰서 국회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견해인데 어제 판례는 그것을 본래 지위인 151석으로 두 분이 그걸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담겨 있는데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다 존중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의견들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존중을 하되 저는 마지막에 그것까지도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떠한 대행도 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국회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면 지금 현재의 이 야당 5개 당이 192석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행하는 분들이 다 탄핵에 쉽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죠. 정의람 대변인께서는 또 어떤 총평을 내리시겠어요? 기본적으로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의문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판결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떤 부분이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결국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임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만약에 기각시키게 될 경우 국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좀 훼손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를 고려한 어떤 정치적 고려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한덕수 총리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이면요. 자, 어제 결정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한덕수 총리가 기각됐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덕수 총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깊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5대 1대 3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인용 1, 기각 5, 각하 2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께도 좀 듣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어제 헌재 기각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개인적으로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뭐 저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헌재의 고심을 감히 좀 추론해 본다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그 탄핵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제 예를 들어 파면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총리 파면,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도 예를 들어 탄핵 등등등 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선거를 앞두고 정부 자체를 그러면 어떤 책임 있는 주체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컸다. 그래서 정부의 안정적 운영에 헌재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특히 경제적으로는 지금 한덕수 총리도 돌아오자마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상 부분, 경제 부분에 일단 좀 전력하겠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발 상호관세 문제라든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전국에 안정감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안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헌재의 판단 정확히 하면 5가지 쟁점을 두고 결론을 내린 건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죠. 내란 공모와 묵인 방조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일단은 그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단 이 자체의 내란 자체에 대한 판단을 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의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미 굳이 따지자면은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이른바 이 본방송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온 국민이 지켜 볼 그럴 본방송이라면은 사실은 어제의 한덕수 총리는 매우 중요하되 사실은 그 윤 대통령의 그 최종 선고에 비해서는 이 메인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8명의 재판관이 다 한 분씩 의견을 밝혀서 지금처럼 5분 또 한 분만이 인용을 했다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그 안에서 어떤 힌트가 나올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다 윤독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 힌트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네. 또 이렇게 얽혀 있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란죄 주장하는 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이 국무회의라든가 건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누가? 한덕수 총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분의 재판관이 지금 다 똑같이 한덕수 총리 자신의 최종 선고에도 관여를 했지만 윤 대통령도 저분들의 손에 의해서 최종 평결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메인 본방송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의 최종 그 평결에 그것은 힌트를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 이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뒤에 배치를 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곧 있을 대통령의 최종 선고는 어떨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지 않게 배려를 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결정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저걸 약간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계엄이 선포되는 그 과정 자체에 이제 그 불법성을 보여주는 걸 시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약간 뭐 동상이몽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되게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그 유추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찌 재판관들이 어떤 고심 끝에 윤석열 재판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또 좀 더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굳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은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성을 못 느꼈다. 다시 말하면 논쟁을 부를 만한 판단 공개를 헌법재판관들이 피해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감췄을 측면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혹시 재판관들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지 뭐 이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이 헌법 위반, 또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얘기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예단을 어떤 형태로든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아직 예측 불허라는 시각이 뭐 그렇습니다. 대체적인 것 네.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좀 전망을 해보자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고편 성격에 있는 한덕수 총리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사안 성격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어제 선고문 일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이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이란 그 표현이 이 선고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 대목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이 기각 결정뿐만이 아니라 곧 있을 또는 뭐 사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내일 오전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할 상황이 안 된다면 저는 사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8명의 그 헌재 재판관들이 아주 한 땀 한 땀 손수 쓴 그 선고문에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선고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이 4대4 그렇죠. 갈렸고 이번에도 사실 인용 한 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기각과 각하로 바뀌었고 쟁점별로 또 갈린단 말이죠. 유지는 지금 판단이 제각각 지금 다 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예측이 힘들어지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래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처럼 전원일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파면 사유는 차고 넘쳤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불안감이 제기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의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거다.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지금 여당이나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 한덕수 총리가 기각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 선고에서 결국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 심리가 늘어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의 어떤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예단을 주지 않은 상황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어찌 보면 국민들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이미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의 위헌 위법성을 목도했고 또 군경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이 아닌 무슨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네. 여야 할 것 없이 아전 인수 해석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기각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해석은 대단히 금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신중에 신중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줌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혼란, 불안감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한 말씀만 예, 드리는 먼저 거거든요. 하시죠. 네, 먼저 하십니다. 예, 예, 예. 네.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헌재의 고심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 계엄 또 내란 문제가 나왔을 때 헌재가 이 문제가 워낙에 중차대하고 대통령의 이제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빨리 판단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계속 다른 건을 먼저 계속 내고 있고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건은 동시에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도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은 헌재가 준 힌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물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파면이 인용된다는 전제를 해볼게요. 만약에요. 그러면요. 비상국무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잘못됐다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된다면요. 그 이후에 정부를 대행할 주요 총리부터 부총리 정부 대행을 해야 될 그 권한 대행 순서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열 몇 분이 그 국무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어떤 중요 임무를 부담한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사건의 중함을 고려했을 때는 윤 대통령 건을 먼저 선고해야 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혹시 결론이 파면으로 이제 된다면 그 파면의 사유에 해당하는 얘기를 공동으로 영향을 받는 국무위원들이 너무 많다 보면 줄줄이 권한대행이 제자리를 서지 못할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미루고 정부 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조금 논박이 있습니다만 자리를 유지하도록 해놓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적어도 이 문제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정부의 붕괴 정도는 막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연속적으로 뭐 지금까지 탄핵건에 대해서 뭐 4대4가 나온 적도 있고 뭐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 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 건을 놓고 이 연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건이 기각 내지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로 이 인과관계를 이쪽으로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무리가 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건이 워낙에 중하기 때문에 네. 앞에 건에 대해서 정부 보존 조치 차원에서 조금 더 헌재가 고려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정의 안정성을 강조해 주신 지금 말씀은 뭐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고 국정의 안정성을 아무리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정 안정이 먼저 고려를 됐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됐으니 윤 대통령도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거 그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단지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거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분의 그 헌재 재판관의 그 선고문 중에 3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정영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주석서대로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결의는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즉 대통령에 준하는 그 자리에 맞춰야 된다라고. 의결 정족수를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국회 네. 의결 정족수를 강조를 해서 이게 애초에 탄핵의 대상이 안 아니다. 된다라고 그래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그렇습니다. 또 재판관이 한 분 해당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인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자마자 세 분의 헌법재판관의 동의 임명 요구서가 들어왔을 때 그 즉시 임명을 안 했다고 탄핵 사유가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5개 쟁점 중에 하나인데 네. 바로 이 김복형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위헌 위법이 아니다. 즉 이렇게 세 분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세 분의 말을 종합을 하면은 바로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즉 비상계엄 이틀 뒤부터 내란죄 프레임으로 한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헌, 위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바람대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헌법재판 중에서 3분만이라도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5대 3입니다.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4대 4, 5대 3 이런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 5대 3이면 기각입니까? 인용입니까? 당연히 6표에서 1표가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갖고 이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보수 성향 재판관 두 분은 예상대로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각하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본안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기각보다 더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의 생각은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도 성향,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각하를 채택하지 않고 네. 기각이라는 결정 속에서 자신의 개인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재판을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8명 중에 2명을 제외한 6명은 이 본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논쟁이 끝났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보수 성향 두 분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어떤 입장을 또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바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전원일치 또는 최소한 6명의 어떤 재판관들의 의견은 모아진 것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대 뭐 제가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역대 헌법재판소의 어떤 헌재 판결 결과를 보면요. 5대 3은 결코 없습니다. 5대 3 재판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이게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본 얘기입니다만 네. 결국은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네. 5대 3 재판을 지금 여당이라든가 정부 여당에서는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대 3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6대 2가 됐든 전원일치가 됐든 상황을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해온 관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판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들을 토대로 볼 때 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사실 논쟁 포인트는 6대 2냐 5대 3이냐 딱 지금 그걸 놓고선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말 안갯 속입니다.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또 갈리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주도 아니고 더 4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 과정이 없으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수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평이라고 한다면 네. 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평결, 이 최종 선언문을 판결문을 쓰는 과정이 평결인데요. 글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뭐 지금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이 지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5대 3 또 4대 4 얘기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근거에 이 가능성 추론을 얘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지금 평결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 3이든
그게 4대 4든 간에 이 최종 선고문을 쓰기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전 단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내일 오전까지 통보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왜 더 이상 늦춰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등한 여론, 또 뭐 민주당에서 천막당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이 300m 옆에 있는 헌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내일 전격적으로 통보를 해서 금요일 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아주 결정적인 2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가 뭐 사법 슈퍼위크라는 말씀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하든 요게 내일 오전까지 이 통보가 없으면은 저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물론 그래도 4월 18일 날 저 지금 화면에 있는 두 분이 퇴임을 합니다. 예,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죠. 네. 퇴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든지 결론을 내야 되겠다. 뭐 마은혁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마은혁 재판관을 다시 헌재로 들여오면은 2, 3주 시간을 더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4월 초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언제 글쎄요, 뭐 비슷한 의견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내일 정도에 정말 그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선고 기일이라도 지정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을 한다면 지금 4월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한덕수 재판 총리에 대한 탄핵 그 선고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네. 아직도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하지만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 아직 하나로 모아져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까지 한다면 4월 선거가 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더 이상의 정치적, 정무적 고려는 좀 배제하고 오히려 국민적 여망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적 여망은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론이든 간에 지금 이미 현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탄핵 찬반을 놓고 얼마나 사회적 갈등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까? 이런 면을 감안한다면 비록 4월 초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어떤 보루의 기관으로서 네. 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사실 경제적으로 봐도 이렇게 지금 탄핵 정국이 길어지는 건 좋을 게 없는 게 사실인 거죠.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도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계속 불안하게 우리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이 선고 기일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되묻고 싶어요. 경제는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외신에서도 당연히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상황은 이에 대해서 뭐 예전과 같이 안정감이 없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계속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국가 신용 등급의 현재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3대 신용평가기관이죠. 피치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등급을 현재 유지는 했습니다만 피치에서 내린 멘트가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멘트를 넣었거든요. 네. 또 이제 무디스 역시 이런 작년에 이제 보고서에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상황이 장기화되면 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최근에 나온 이 CT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이게 조금 멘트가 직접적이에요. 제가 너무 이제 멘트가 직접적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탄핵이 기각되거나 네. 4월 중순 정도로 연기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약간 이제 뭐 공식 비공식으로 취재를 좀 해보면요, 이 국가 신용 등급 관련한 어떤 회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한국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만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여러 나라를 동시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봐도 이 나라는 앞으로 좀 등급이 더 좋아질 수 있어, 상황이 좋아져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보는 나라가 있고 혹시 몰라라고 해서 그 나라에 무슨 일 있지 않아라고 해서 늘 쉽게 말하면 이제 와치 리스트처럼 네. 예리하게 보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불안감을 완전히 걷어내고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포지션처럼 안정적으로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부터 그쪽에서 평가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엄 내란 이선 뒤에부터 사실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골든 타임으로 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이런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모양으로 보여진다면 한국 신용 등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기간을 넘겨서 혼란이 가중된다면 어쩌면 지금 이후부터 국가 신용 등급에 관한 노이즈가 생기고 가장 먼저 내려야 되는 국가라면 한국 아니야? 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마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모르겠어요. 두 분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더 많은 국민들이나 더 많은 기업들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선거 일정이 늘어져서 불확실성 키운다는 것은 경제에 엄청난 하향 압박을 주고 있다.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너무나 큰 걱정을 주고 있다는 점 좀 명확히 좀 네. 다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예상 시점은 사실 3월 말 혹은 4월 초 사이입니다. 이걸 왜 더 앞당겨 하지 못했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선고를 내려야 어떤 정치적인 우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서 헌법재판관 퇴임인데 그 전에는 어쨌든 내려져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론 항소심 결과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대법원 법정 선고 기한이 6월 26일입니다. 그럼 거의 이제 대선을 만약에 새로 치르게 된다면 거의 맞닿아 있는 시점과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시기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먼저 여쭙겠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기일을 고려한다? 또 그걸 너무 집착한다 이런 짓은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네.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여론들은 여야의 어떤 여론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 구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위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위헌 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달라. 그것도 좀 조속히 내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늦어지고 있고 2심 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본인의 재판은 본인의 재판이지만 지금 국민적 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떤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고 또 국민적 어떤 여론 또한 더 이상 이것을 지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헌재가 이렇게 판결 시점을 뒤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후로 미루고 하는 거는 소위 헌재가 조기 대선에 판을 깔아주려 한다는 어떤 정치적 오해 이런 것들은 좀 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내일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상대방인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를 아무리 따져도 어떤 게 유리한지 파악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만약에 2심 내일 있는 이재명 2심을 고려를 해서 그 뒤로 무조건 미뤄라 하는 것은 가능성은 저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의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그 추론 아닐까요? 만약에 평의가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 증거 이런 거 채택 여부도 다 클리어하게 됐다. 그럼 바로 평결로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26일 이재명 대표 판결 이전에 나오면은 하면 되고요. 예컨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이른바 이상징후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징후라는 게 뭡니까? 1월 중순까지는 모든 그 이 법조 또는 언론에서 다 이거는 뭐 하나만 하다 인용 그런 분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네. 1월 말부터
물줄기가 바뀝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게 바로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이거 저 민주당 세력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탄핵 남발에 다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가는 그게 대반전의 물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늦어지는 게 이재명 그 26일 내일 판결의 어떤 그걸 감안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보다도 평의가 예상보다 훨씬 늘어지고 있다. 즉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했을 때는 대행의 대행이었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행으로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로 처리할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산불도 있고 하지만 일단 미국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을 통해서 임박한 상호 관세 이런 통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국무총리 대행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1대1 협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통상 문제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네. 멘트를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높게 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미국 현지에서는 아직도 한국 정국이 이건 안정된 상황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행이다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장 다음 주에 상호관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의 대화 파트너가 대화 파트너를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미국적 사정을 지금 기다릴 여유조차 없다. 그러니까 네. 여야 할 거 없이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맡겨놓고 그래서 시간 더 이상 끌지 않고 한 총리도 바로 뭐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좀 전에도 이제 나온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만 간밤에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직접 미팅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네. 그 대가로 관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라는 식의 멘트를 받아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4대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들은요, 대기업들은 지금 역대에서 가장 많은 로비스트를 현재 고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걸 추적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네. 그래서 어쨌거나 현대차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놓고 투자 계획 및 관세에 관한 어떤 식으로 우호적인 멘트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 현대차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해주니 대기업들이 스스로 로비와 자금을 통해서 자기의 자력 구제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결국 자기네들의 갈급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지 않느냐. 그럼 반면에 이 정도 로비력과 자금력과 정보력이 없는 4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 1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결국 이 역할을 우리 정부가 빨리 해줘야 이 사람들의 살 길이 뚫어진단 말씀입니다. 즉 막힘 숨통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 총리가 통상에 전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른 이게 사실은 조기에 이 문제가 해소가 돼서 가능한 진짜 한국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서서 제대로 미국과 협상을 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여당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운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야 입장 각각 듣고 계속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 구전 구패
지금 뭐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지금 탄핵소추 4명은 또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긴 한데 결과가 나온 것만 보면 구전구패 했다면서 줄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이런 비판적인 입장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화면에는 저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2번 반복을 했습니다. 네. 현재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뭐 존중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깨끗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족을 붙였죠. 그러한 다음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라는 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그런 얘기 같은데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국민은 어느 국민을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 많은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게 나왔을 텐데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축구팀, 국가대표팀이 한참 부진을 겪고 있을 때 이 몇몇 게임을 항상 하면은 5대0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팀 별명이 5대0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8대0에서 어제 한 총리의 기각으로 9대0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4개의 탄핵 절차가 더 남았습니다. 그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4건의 탄핵이 이제 줄줄이 또 나올 텐데요. 자, 9대0이 13대0으로 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번째 최상목 대행까지 또 탄핵을 발의를 했죠.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난번에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탄핵에 겁박을 줬죠. 저는 사실 역설적으로 탄핵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번째 최상목 대행, 31번째 심우정 총장까지 줄줄이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어떤 가혹한 그 후폭풍 이것을 광야에서 찬바람을 한번 맞아 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탄핵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현재까지는 당연히 되죠? 추진한다는 입장이죠. 네. 이제 그러나 뭐 아직은 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탄핵 선고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서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는 권한대행 대행 일정을 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의 어떤 탄핵 소추가 어떤 정치적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당내 반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여론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앞서 김동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 권성동 원내대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기각될 줄 알면서도 이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될 줄 알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고요. 석고대제까지 의논합니다. 야당 대표에게. 자, 석고대제는요.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이 석고대제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물론 야당도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전구패 줄탄핵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 차원의 이를테면 섣부른 탄핵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를 좀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거라면 야당 차원에서도 좀 뭔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분명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뭔가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좀 실효성 있는 대여 전술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점에서의 반성과 통찰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30명의 탄핵 소추 발의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야당은요. 선거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저는 좀 야당이 유연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구전구패다. 그래서 야당의 이 줄타내기 문제다.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국민 한 사람으로서 두 분 정치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섣부른 탄핵도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그럼 탄핵의 끝에는 사실은 법관들, 헌재 재판관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분들의 징계가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단계 가기 전에 정치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다가 예전에는요. 거짓말했던 어떤 사진만 하나 나왔어도 낙마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청문회 때 아무리 그 문제를 어쨌거나 야당이 제기했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된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우리가 좀 말씀 꺼내기도 좀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만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주무장관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 및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탄핵이 법을 통해서 부활됐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의 탓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정말 한다면 그런 줄탄핵 이전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걸로 제때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인사가 있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가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여당은 자기 반성은 또 없고 탄핵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로는 네. 정치가 좀 부활이 돼서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도 좀 예전의 정치처럼 좀 살아나고 해서 어쨌거나 이런 탄핵 사태 같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30번째 또는 31번째 줄탄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당 당신들 책임 아니냐라고 제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야 공이 지금 정치권의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시선 그런 것들을 저는 뭐 대변인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판의 화살에 국민의힘이 예외가 되느냐 천만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여야 공이 이 줄탄핵이 그 전에 왜 줄탄핵을 했겠냐라고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또 끝없는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에 저희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얘기 가보죠.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시끄러운 동안 사실 추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시기적으로 보면 원래 저희가 논의했던 바대로라면 이미 추경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당초에 한국은행이 올해 잠재 성장률도 낮췄고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1.5로 낮췄는데요. 최근에는 OECD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의 전망치가 점점 더 하향으로 아주 급전직하로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나마 올해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쓰러져가는 경제에 정말 몰핀 주사라도 나와서 일으켜야 되려면 추경이라든지 재정정책이라든지 금리정책이 조화롭게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벌써 1분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네. 추경을 통해서 이제 재정이 좀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내는 데는 최소한 2, 3개월, 한 분기 정도가 일단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1분기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2분기에 시행된다면 이 정도로 사실은 타이밍이 늦었다면 연말 전에 경제가 다시 모멘텀을 딛고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계속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한 총리의 복귀로 인해서 적어도 추경 논의 정도만이라도 여야정협의회가 다시 가동이 돼서 이번에 국민연금도 사실은 논점은 많았습니다만은 합의 가능한 교집합부터 합의했기 때문에 일찬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추경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뭐 어디에 쓸 거냐, 얼마 쓸 거냐, 총액부터 시작해서 항목까지 여야가 입장이 다릅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집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빨리 좀 풀어내서 실사구시 차원에서 정말 경기가 더 이상 하방으로 추락하지 않는 대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5%로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자도 무려 40%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뒤에도 걱정스러운 거는 국론 분열,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참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40%가 넘게 MBS 여론조사는 44%로 나온 거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 소신이 어떤 거라도 사실은 헌재가 곧 나올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선고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당위론을 네.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숙고를 한다면 이거 승복을 안 한다. 또 준 내전 상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물리적인 내전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거를 뭐 선동을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좀 저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0%를 육박한다? 저는요, 이게 여야 정치인들이 그동안 뭔가 좀 갈등을 부추기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갈등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좀 절제되지 못한 발언들로 인해서 이게 좀 에스컬레이트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역시 핵심은 뭐 여야의 어떤 그 이번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핵심 이번 탄핵 선고의 기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헌재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여러 고민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심리적 내전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 지금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려줌으로 해서 네.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신원 평론가님. 네, 어쨌거나 이념 전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의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좀 뽑아 올릴 수 있는 국민들의 좀 단일한 이런 대우들이 좀 흐트러지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든 야든 탄핵 기각이든 찬성이든 지금 거기 집회에 나가는 시민들만 해도 지금 수십만 명, 거의 뭐 100만 명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생업으로 돌아가고 자영업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고 있는 가게로 또 소비도 해주시고 해야 경제가 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빨리 조속히 좀 정리가 되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요 2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박수도 치고 연신 땡큐를 외치면서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왠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자꾸 가정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